자, 우리 이제 대한민국 1호죠 프로파일러 우리 권일용 교수님께서 예전에 이제 그 소매치기 체포 달인이셨다는 게 네, 경찰을 시작할 때 형사기동대로 시작을 했어요. 그 강력범죄만 담당을 하는 부서에 있었다 보니까 이제 소매치기를 너무 많이 막 보이는 거예요. 막 지나다니다 보면 버스에서도 보이고 막 보이는 거예요. 막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퇴근을 하는데 버스를 타는데 그 소매치기가 이제 2인 1조가 어떤 수법이냐면 버스를 타면서 서요. 공범이 서서 딱 길을 막고 기사님한테 물어봐요. 그다음 중간에 사람이 껴요. 그 뒤에가 빼는 거예요. 맞고. 그래서 그 뒤에 제가 서 있었던 거예요. 근데 소매치기를 잡을 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미수가 되면 처벌이 약하니까 기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뺀 다음에 잡아야 되는 그렇죠. 거구나. 성공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잡아야 되는군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 책을 제가 한 권 이렇게 항상 갖고 다니면서 책을 보는데 책으로 책 모서리가 맞으면 되게 아파요. 앞에 놈을 이제 생각을 한 거야. 앞에 놈을 머리를 빡 때리고 얘가 약간 주저할 때 뒤에 놈을 잡아서 또 수갑이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그래서 발목에 하나씩 채우고 2, 3번 아, 진짜로? 어머, 한 맞아서 도망가면 오. 하나, 둘, 셋, 넷 발목 되게 얇은 진짜로? 발목이. 그렇게 해서 경찰서까지 간 거예요. 아, 적이 대단하시네. 있었어요. 근데 그 어떻게 두 사람을 동시에 제압한 거예요? 네, 궁금한데. 이게 그 범죄를 저지를 때 범죄자들도 긴장해요. 네. 근데 갑자기 누군가 나타나서 정말 막 때리고 막 멱살을 잡고 막 잡아뜨리고 이러면 자기들도 그 옆에 또 이제 뭐 시민들이 좀 도와주지 않았을까 하는 걸 생각해야 근데 되는데. 정말 그 이걸 누가 좋은 놈이고 누가 나쁜 놈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아, 막 누가 막 때리고 있으면 때리는 사람이 내가 나쁜 사람처럼 나를 막 공격하는 그럴 수도 분들도 있고. 있고. 그때는 그럼 나이대가 어떻게 되셨어요? 그때 이제 20대 중후반 때니까 한참 에너지. 지금이면은 아이, 지금은 안 되지. 나이가 궁금. 알죠. 연세를 아는데. 그러니까 그때 얼마나 젊었길래 이걸 할 수 있었나. 지금 이제 뭐 이제 노인들 상대 뭐 소매치기 그런 현장에 가 계셔야지. 같은 노인인 척 쓱 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게 이제 맞는 거죠. 지금은. 전반적으로 오늘 참 분위기 지금은 그게 맞다는 얘기죠. 자, 권일용 교수님이 CSI 감식반 시절에 사건 해결보다 이것 채취를 더 많이 했다고 합니다. 야. 뭘까요? 옛날 같으면 진짜 아우 저거 진짜 이씨. 너 지금 좀 전에 왔지? 아유 참네. 옆에 지금 동기도 있는데 진짜 나를 너무 권일용 많이 죽었다. 너무 지금 무시하고 말이야. 내 표창이 있으면 내 상관없는데. 아니 동기 있는데 지금 나를.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초창기 CSI가 정립되지 않았었어요. 너무나 되지 그래서 않았을 때. 형사가 발로 뛰어서 잡아야지 뭐 이랬던 시절이니까. 근데 이제 제가 현장에 나가서 이제 지문 채취를 하게 되면 형사들한테 들어와서 만지지 마라 뭐 아무리 얘기를 해도 장갑을 끼웠다고 해서 막 만져요. 그 범인이 만진 걸 자기가 지워주는 거예요. 근데 인식 변화를 시키려니까 이건 아무리 말로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한날은 제가 형사들을 쫓아다니면서 형사들이 만진 것만 지문 채취했어요. 이유가. 혼나봐라. 아 니들 용의자로 한번 니들 엿먹어봐라. 지문을 싹 채취를 해가지고 예. 경찰청으로 쫙 보냈어요. 갑자기 막 이제 신원 확인 조사서가 막 떨어지는 거예요. 과장한테 보고하러 갔지. 야 범인 지문 나왔어. 들어보세요. 자 물병 강력 일반장. 그 옆에 있던 그 기금속통 강력 2팀 홍길동 형사들 10명 쫙 다 불러줬어요. 자, 근데 다음날 아침 불러가지고 이 새끼들 들어가서 만지지 말라니까 그걸 그렇게 만지고 다녀갖고 이 새끼 네가 어디서 얼마 훔쳤어 이 새끼 막 엄청 이제 혼난 거예요. 그다음부터 제가 현장 나가면 아무도 안 들어가요. 그래서 권따로가 되신 거 아니에요? 약간 동료들의 시선은 차갑지. 야, 건따로 와요. 건따로 와. 자, 우리 말이죠. 권일용 씨가 네. 37년 그 경찰 생활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 뭐 있겠죠, 충분히. 예, 여러 사건들이 있죠. 근데 남편이 실종됐다는 신고가 들어왔는데 뭐 특별하게 이제 뭐 나오는 증거가 나오는 게 없으니까 점이 없고. 아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친정으로 가버렸어요. 근데 집이 비어 있으니까 형사들이 이틀 동안 거기서 뭘 했냐면 이제 혹시라도 협박 전화나 이런 금품 강취 전화가 올까봐
실종 사건이 나면 이제 감청기를 전화국에 협조를 해가지고 감청을 하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틀 동안 있었는지 연락이 없으니까 철수를 했어요. 근데 제가 이거 아무래도 이상한 거예요, 느낌이. 그래서 그 집에 가서 그 아내한테 미리 전화를 해갖고 남편은 어디서 어떻게 자느냐 했더니 안방에 머리를 여기다 두고 이렇게 잡니다. 보니까 누워서 있어 보니까 이제 TV가 화면이 이렇게 보이고 이제 거기서 잠을 자는 장소예요. 그래서 거기서 잠을 잤어요, 제가. 잠을 자려고 누워 있는데 이제 달빛이 어스름이 비치는데 창문으로 그 까만 TV를 켜진 않았는데 까만 그 이 브라운관에 점이 3개가 딱 보이는 거예요. 2살만한 점이 방향성을 갖고 3개가 딱 보이는 거예요. 피방울 같은 거예요. 그래서 키트를 꺼내가지고 하나를 싹싹 해봤더니 붉은색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 지금 현장이 여기다. 그래서 이제 수사가 다시 시작이 됐는데 사실 그 사건은 좀 비극적이긴 한데 워낙 가정폭력이 심한 상황에서 아내가 청부 살인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범인들이 아내가 열어준 문을 들어와서 밤에 자고 있을 때 거기서 공격을 해서 피가 튀었는데 이걸 다 지운 건데 아, 그걸 못 줬구나. 그 남아있던 빗방울이 그냥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되게 여러 건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범죄 현장을 바라보거나 범죄자를 바라보는 시선들이 그러니까 형사들하고 좀 다른 거죠. 아, 이 권일용 씨가 풀었네. 아. 우리 권일용 교수님께서 정말로 야, 얘는 내가 한번 좀 잡아야 되겠다 하고 싶었던 범인이 있다면서요. 저는 연쇄범죄를 많이 이제 분석을 하고 투입이 되다 보니까 특히 그중에 이제 그 정남규 사건에 대해서 여러 차례 얘기를 했지만 좀 특이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제 피해자 중에 한 명이 여고생이 있었어요. 지방에서 서울에 방학 때 할머니 댁에 놀러 왔다가 할머니가 새벽에 일을 하러 가시는데 배웅을 해드리고 집으로 가는 길에 이 정남규가 마주친 거예요. 근데 공격을 받았는데 다행히 살았어요. 그래서 치료가 되어가지고 제가 수사를 하면서 이제 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들어야 되니까 학생을 만났는데 그 여학생들이 되게 예민하잖아요. 근데 온 막 이런 팔에 칼자국이 나 있으니까 보는 사람이 너무 가슴이 아픈데 얘는 너무 밝게 극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상처가 너무 큰 거예요.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반드시 이놈을 잡으면 너한테 사과하게 할게. 그리고 나서 이제 정남규가 체포되는 순간에 그 아이만 떠오르는 거예요. 약속을 지켰구나. 그런데 몇 년 후에 그 얘기를 제가 다른 방송에서 한번 했더니 그 학생의 친구가 저한테 DM이 왔어요. 아마 내 친구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잘 극복해서 결혼을 해서 아이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다행이다. 교수님 걱정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라고 DM이 왔는데 저 막 눈물이 철철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런 것들이 내가 현직에 있으면서 해야 되고 할 수 있는 최선이었겠구나 이런 느낌이었죠. 자, 마음 읽기의 달인입니다. 우리 권일용 씨. 범인의 마음을 흔드는 꿀팁이 있으시다고요. 이게 좀 차별화되는 거예요. 범죄자도 하도 오래 보니까 옷을 제가 그래서 차별화해야 되겠다. 그래서 양복을 입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형사들이 늘 같은 목장으로 같은 추궁을 받고 같은 장면에 있다 보니까 이 범죄자들도 그게 익숙한 거예요. 아, 그 사람이 그 사람이구나. 그죠. 그냥 형사들은 오면 그냥 또 욕 좀 먹겠구나 뭐 이런 거니까 이거 뭔가를 끌어내려면 이제 차별화하자 그래서 양복을 입고 가서 다 이렇게 앉으면 자기가 뭔가 존중받는 것처럼 그럴 수 있겠네. 뭔가 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해요. 태도가 바뀌어요.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면 의자 같은 것도 옆에 하나 의자를 놔둬요. 놔두면 마치 자기가 뭔가 누군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여유로워져요. 오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뭐 변호사가 온다든지 뭐 도움을 줄 사람이 온다든지 누가 올까봐 이렇게 기대를 해요. 누가 오지 않더라도. 오지 않더라도. 근데 이걸 치워버리면 이 자리엔 너랑 나랑 둘이 있는 거야. 라는 강렬한 메시지예요. 얘가 심리적인 이거를 꼭 언어적인 표현이 아니라 태도나 행동이나 주변들로 많이 바꿔요.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죠. 근데 저기 인상이 워낙 눈도 크고 흔히 얘기해서 중년 여인상이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러고 해서는 아니요. 제가 그 프로파일러가 원래 발탁이 될 때 가장 저희가 이점이 얼굴이 빵떡맨 같이 생겼어요. 사람들이 얘기하다 보면 아유 그냥 얘한테는 대충 얘기해도 될 것 같아 이럴 것 같아요. 오히려 푸근한 마음이 있어서 받아줄 것 같고. 마지막에 뭐 할 말 있어요 물어보면
내 말을 이렇게 끝까지 듣는 건 처음이에요. 그럴 수 있네. 들었겠네, 자식아. 아, 다 털어오면서 우리 엄마 같았어요. 뭐 이런 거. 그래서 그런 얘기 진짜 아버지도 아니고 엄마네. 뭐 아랍상, 멍몽상 이런 건 다 들었는데 중년 여인상. 아니야. 중년 여인상. 저도 살다가 이 나이 돼서 처음 들어봤어요. 자, 권일용 씨가 나날이 늘어가는 신종범죄에 휘말리지 않는 예방법을 좀 알려주신다고. 네, 몇 가지 뭐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이때 택배를 이제는 그냥 시키지도 않았는데 박스를 갖다 놔요. 자기 전화번호만 적어가지고 송장 같은 거 비슷하게 만들어서 그러면 내가 문을 열고 나왔을 때 주문하지도 않은 택배가 와 있으면 거기다 전화를 걸잖아요. 그러네, 잘못 왔다고.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개인정보가 털리는 거예요. 거기 어디예요? 여기 몇 동, 몇 호, 몇 주소, 몇 번이고 그럼 성함은요? 권일영인데요? 전화번호요? 몇 번이에요? 아 그래요? 그럼 잘못 보냈나 봐요. 이게 이미 다 털린 거예요. 내가 시키지 않은 거는 확인 전화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놓아두면 돼요. 그래서 이제 뭐 실제로 잘못 배달이 되면 가져가거든요. 근데 그거를 굳이 또 우리가 확인해서 찾아준다고 하다가 피해를 당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많은 것들이 이제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하는 거니까 특히 자동차 그 주차장에서 여러분들 왜 자기 전화번호를 맞아요. 그거 안심번호 바꾸는 게 되게 좋아요. 자, 거기에 전화번호에 개인정보 몇 개 들었냐면 자, 아파트 101동 지하에 무슨 차에 차종에 차 색깔에 차 넘버 몇 번에 집주인 전화번호는 몇 번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의 전화번호만 가지고 마치 관리사무소인 것처럼 보내서 클릭하세요. 그럼 다 눌러요. 그러겠네. 그래서 그런 거 개인정보를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안심번호라는 게 뭘 말씀하세요? 안심번호는 우리 왜 코로나 때 뭐 080 이런 거 썼잖아요. 그런 걸로? 그걸로 내가 등록해 놓으면 내 전화번호가 노출되는 게 아니고 그 중계를 통해서 나한테 연락이 오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하기가 그걸 좀... 설정할 수 있는 거예요? 설정할 수 있는 거를 저기 신청을 해서 인터넷 찾아보시면 한 달에 그 이용료가 뭐 한 몇천 원 정도? 그거 해야겠네요.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혼자 사는 여성들. 근데 이제 뭐 사실 이제 전화번호를 누구한테 준대 080 뭐 이렇게 주면 아니 차에 올려. 차에만. 근데 가끔 좀 거리 있는 사람한테는 이거 뭐야? 안심번호 아니야? 차에 이렇게 전화번호 써놓고 가니까 그렇죠. 그것도 굉장히 이거 팁이다. 위험한 정보예요. 그게 개인정보예요. 나의 예능 아저씨 권일용. 예능을 넘어서 영화계 뭐 천만 배우로 등극을 했다고요. 아, 네. 제가 아마 2024년 연말에 제가 특집편 나와가지고 범죄도시 4에 나온다고 여기서 스포될까봐 얘기 안 한다 그랬었잖아요. 이제 작년 2025년에 개봉이 되어가지고 그 논란이 연기 논란이 많이 됐었는데 경찰 예상할 수 있었는데. 아니 근데 이게 사연이 이런 거예요. 그 자문을 하다가 네. 직접 영화에 출연해서 하는 건 어떻습니까? 이게 마동석이 제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절하고 며칠 다녔는데 진짜로 여러 번 전화를 하더니 그래서 제가 무슨 역할로 나오라는 거냐 그랬더니 서울경찰청장이래요. 그럼 가야지. 진작 얘기를 하지. 경찰청장 한번 해봐야지. 멋있게 딱 했어요. 허 감독이 너무 실제 같고 진짜 경찰 같으면 재미가 없다고 평상시에 동석이한테 하던 것처럼 해보세요. 그래서 그래? 세 자리면 해야지. 했더니 그걸 쓴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그게 나왔는데 시사회를 이제 특별 시사회를 한다고 저 가족들 같이 갔거든요. 사람들이 미친 듯이 막 옆에서 막 웃는 거예요. 제가 대사를 하는데 집사람 창피해가지고 중간에 가자 그러고 막 그래도 영화 너무 잘 됐잖아요. 잘 됐어요. 그래서 이제 대사가 정확하게 뭐예요? 이제 수사를 못하게 했는데 경찰청 차장이 이제 마동석이 뛰쳐들어 딱 해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잡을 놈이 세 자리면 해야지. 세 자리면 해야지. 그리고 뭐 범인을 잡다 보면 늦어질 수도 있는 거야. 근데 뭐 노력하면 다 돼. 연기하시. 이렇게 한 건데. 아니 이제 이렇게 해야 진지하게 했는데. 그 대사였어요. 근데 그 이상하게 국어책 읽듯이 좀 이렇게 나와가지고 경찰이 저런 맛이 있어야지. 재미지게 사시네. 근데 그게 세 자리면 해야지가 저는 진짜 부담이 너무 돼서 차를 타고 저 혼자 이제 후시 녹음하잖아요. 맞아요. 제가 이제 긴장이 되니까 세 자리면 해야지. 세 자리면 해야지. 이걸 혼자 나 혼자가 1시간 만으로. 나중에 이제 끝나고 나서 며칠 후에 딸이 자동차 접촉사고가 나가지고 제 블랙박스를 그걸 엄청 봤구나. 여기서 봤더니 아빠가 1시간만 더 아빠 무슨 일이야.
세 자리면 해야지가 뭐야? 이건 1시간만 동안. 걱정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 아빠가 블랙박스가 갑자기 세 자리면 해야지. 세 자리면 해야지. 계속 진짜 이건 1시간만 동안을. 근데 그렇게 연습한 건데 그 영상이 나왔다는 게 더 놀랍습니다. 세 자리면 해야지는 진짜 멋있었어요. 그 뒤에가 문제지. 그래요? 그래도 첫 작품에 1000만이면 해볼만해. 아, 데뷔작인데. 베프인 그 표창원 교수는 뭐래요? 야, 멋있었어.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야, 얘도 약간 이제 꿈을 꾸겠구나.